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꽃이랑 잘 어울리죠. 오늘 그 문학의 숲 212회를 합니다. 212회 D.H. 로렌스의 더 레인보우 무지개를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꽃을 들고 있냐면 오늘 막 선물도 받았지만 이 소녀 보십시오. 꽃 양귀비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주인공입니다. 어슐라 브라운이라는 소녀인데 이렇게 꽃과 자연 안에서 목초지 넓은 자연 안에서 하니까 이 모습과 저의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D.H. 로렌스 문학의 숲에서 만난 거는 두 번째 만나는 겁니다. 2016년에 보니까 채털리 부인의 연인 소문은 많이 들었죠. 소문은 많이 듣고 아직 못 읽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친구들한테 고전 중에서 책을 권하면 그 중에 한 권이 뭐 안나 까레니나 같은 책과 더불어서 채틀리 부인의 연인인 또는 뭐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이런 책들을 많이 권하곤 합니다. 근데 보면은 다 이제 그 분노의 포도나 안나 까레니나나 또는 이제 채틀리 부인의 연인인 같은 그 책을 쓴 작가들을 보면은 그 사회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의식과 또 어찌 보면은 좀 좌파 또는 진보적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나 까레니나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불륜 이야기지 라고 안나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사실은 안나가 아닌 안나도 물론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그 톨스토이의 그 어떤 이제 그 페르소나 같은 그 인물이 중심 인물이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레이빈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만큼 톨스토이는 자기의 사상을 그 인물을 통해서 펼쳤던 것처럼 D.H. 로렌스는 또 역시 소설가지만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인물들이 막 하면서 작가가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들이 다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책도 무지개 1, 2편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게 하나가 한 450페이지, 뭐 거의 500페이지 가량 되는데 두 개를 합치면은 꽤 분량이 이제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 무지개를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 제대로 깊이 있게는 분석은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약간 가이드다 싶어가지고 이 책에 대해 매력에 대해서 좀 느껴보시고 또 그 나머지 매력은 마치 광산에서 책으로 하듯이 매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의 참조 도서들도 좀 이거는 선물 받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D.H. 로렌스를 이제 훌륭한 사상가로서 이제 한 백낙청 씨의 책인데 이것도 아직은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부제를 해보면 좀 이번에는 길게 잡았는데 서로 좀 약간 대립적인 거죠. 남과 여, 농촌과 도시, 자연과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개에서는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D.H. 로렌스 작가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은 사상가다 그래서 좀 더 디벨롭하고 싶었는데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렇지만 소설가이면서 사상가라는 점 그래서 무지개에 나오는 인물들과 또 무지개가 어떤 측면들을 좀 강조하고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키워드로 한번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D.H. 로렌스 굉장히 뭐랄까 날카로운 인상이죠. 약간 뭐랄까 좀 이제 심약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얼굴 인상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계속 보면은 장수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릴 때부터 몇 번에 걸쳐가지고 폐결핵을 몇 번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좀 되게 안타깝죠. 더 장수했으면 더 많은 작품들을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원래 천재가 좀 요절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죠. 어쨌거나 19세기 좀 말쯤에 태어나서 20세기 초반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설가이면서 시인이면서 평론가 그리고 소설이나 이런 평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열심히 전파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 아버지는 광부, 어머니는 교사였어요. 그래서
D.H. 로렌스는 본인도 오늘 우리 모임에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본인은 교생 실습을 거쳐서 교사가 된 D.H. 로렌스는 원래 교사였어요. 그렇게 했고요. 어찌됐건 이제 그 엄마도 교사였는데 그래서 엄마 쪽으로 좀 더 마음이나 어떤 D.H. 로렌스의 어떤 정서적이나 지적인 발달은 엄마 쪽으로 더 많이 이제 왔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좀 가난하고 아버지가 광부였으니까 그 D.H. 로렌스가 살았던 곳은 그 영국에서 이제 광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죠. 이 작품에서도 광산 지역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도 본인의 경험들이 많이 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렵게 공부를 해서 교사가 돼요. 어렵게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랑 이제 교생 같이 했던 그 대학 친구랑 사귀었다가 근데 결혼까지 했나? 근데 파혼을 하고 자기 대학 시절 은사의 아내인 유부녀죠. 그러니까 유부녀인 독일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유부녀가 이혼을 하고 나중에 D.H. 로렌스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해외로 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등을 떠돌면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발발할 때부터 특히 이제 외국을 많이 떠돌면서 살았는데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은 D.H. 로렌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작품에서 이렇게 문명사회에 대해서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판하게 된 게 이 전쟁을 보니까 본인 자체한테도 너무 트라우마고 이게 굉장히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자연 질서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문명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연인도 유명하죠. 뭐 여러 책들을 남겼고요. 그가 자기는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까 좀 뭔가 그런 것들을 피해서 굉장히 다크한 그런 시제를 피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라나님이라는 공동체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시기를 거쳤으니까 젊을 때 그래서 계속 진집하고 신체 검사했는데 불합격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늘 이게 스트레스죠.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 상황이면은 언제 자기는 전쟁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데 언제 끌려갈지 될지 모르면 되게 좀 뭐라 그러나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폐결핵이라는 이제 체력도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1930년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작품들은 되게 많은데요. 소설 중에서 무지개가 보시면 무지개와 사랑하는 여인들이 연관이 있어요. 원래 이거를 1913년에 무지개와 사랑하는 여인들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더 시스터즈라는 작품으로 쓰다가 분리해서 출간을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이 이게 두 개가 아무래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서 여기도 보면 백낙천 씨가 이게 아마 하버드 대학교 박사 논문인 거를 번역한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지개와 연애하는 여인들, 그러니까 Women in Love 이 책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사랑하는 여인들이라고도 하고 뭐 연애하는 여인들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책이 좀 약간 소편처럼 아마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가 더 시스터즈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지개 나오는 어슐라 브라운의 동생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아들과 연인도 되게 굉장히 이제 유명하지만 그래서 무지개와 사랑하는 여인들 이것이 같이 좀 묶여져서 굉장히 또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이디 찰틀리스 러버 옛날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문고판 할 때는 뭐 채틀리 부인의 사랑 네, 사랑이 아니죠. 원래 보면은 원제가 러버예요. 그리고 채틀리 부인의 러버가 중심 인물이에요. 러버가 중심 인물이고 굉장히 작가의 페르소나 같은 인물이 이제 러버이거든요. 그러니까 채틀리 부인이 뭔가 바람을 피웠다. 이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러버를 만나면서 채틀리 부인의 삶이 변화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것이 변화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문습에서도 했지만 좀 야합니다. 권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랑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어느 작품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하지만 어떤 성애적인 부분들이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된 그 소설들이 잘 없잖아요. 약간 좀 이제 왜곡된 것들은 많이 있지만 또는 폭력적인 것들은 많지만 아름답게 그려진 것들은 다 없는데 이 장면에는 제가 카운트를 한 게 있는데 정확히 성애적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도 한 8개 정도는 아주 강렬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책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점잖은 양반들한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시도 많이 냈고요. 시는 좀 못 읽어봤습니다. 데이지 로렌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대학 동창과 좀 사귀다가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을 하고요. 이제 교수 부인이랑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윌리엄 헨리 허킹이라는 그 농부와 요때 사랑하는 여인들 쓰던 당시에 좀 친했대요. 약간 동성애적인 관계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지개에서 10대 소녀가 자기 학교 선생, 우리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선생님하고 동성애적인 관계가 묘사가 됩니다. 여선생하고 여학생. 이야, 그러면은 이 당시 독자들 중에서 남성들은 얼마나 불쾌했었게. 아니 저쪽 어찌 보면은 여성이 자기 어떤 성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도 괘씸한데 동성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가 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1910년이면 데이지 로렌스가 젊었을 때죠.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너무 슬퍼서 sick year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연인에서 자기 어머니 얘기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지 로렌스 책 읽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읽어볼 게 되게 많아서 이 작가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독서 연관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블룸스버리 그룹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버지니아 울프 할 때도 블룸스버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블룸스버리 그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더스 헉슬리 아시죠? 멋진 신세계. 그러니까 영국에는 굉장히 보면은 버지니아 울프랄지 요 당대에 굉장히 멋진 작가들이 훌륭한 작가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블룸스버리 그룹은 1906년부터 1930년까지 캠브리지를 런던과 캠브리지 중심으로 활동한 영국의 지식인, 소설가, 이제 예술가들의 모임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는 미술가들은 잘 모르고 소설가는 이엠 포스터, 버지니아 울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존 케인즈라는 학자, 정신과 의사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있었고 이들은 여러 가지를 막 했는데 근데 이제 1920년 지나면서 세계공황인가 파시즘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서서히 해체가 되는 어찌됐건 버지니아 울프도 굉장히 이 그룹에서 많이 좀 활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막 1차 세계대전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뭔가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나 문명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그렇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런 게 모든 게 앞서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앞서간 나라인데 그러니까 첨단에서 어떤 철도 그 다음에 탄광의 변화 이런 부분들 또는 자본주의의 발달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농촌에서 도시로서의 변천하면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너무 이렇게 도시화, 문명화, 시빌리제이션 그런 걸 좀 떠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이것도 자기가 그린 건데 보시면 여기 책에서도 막 발가벗는 게 자주 나오거든요. 옷 훌러덩 막 벗고 특히 채틀리 부인에서도요 성애적 묘사 중에서 제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빗속에서 비 오는데 막 이렇게 훌러덩 벗고 막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게 꽤 나오는데 비라는 게 비 오는 숲속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원초적 자연의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주인공들은 굉장히 뭔가 자연 또 더 거창하게는 뭔가 좀 이제 우주, 하늘, 달빛 이런 것과 연결되는 그런 체험을 해요.
요즘 같은 우리는 너무나 근엄하게 살잖아요. 근엄하게 사니까 막 그런 거 나오면 쟤네들 좀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특히 이제 문명이라는 철도 또는 뭐 탄광 이런 식의 그 자본이라는 것이 막 물밀듯이 밀고 오면서 계급이 분명히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통찰을 한 제치 로렌스는 이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공동체를 꿈꾸었고 미국 플로리다 같은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계급이나 돈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좀 이렇게 다들 한번 모여서 행복하게 단순하게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사상가로서 여기 그 뒤에 비평에 써있을 텐데 동소체적 에고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카본 같은 거 저기 탄소라는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거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떤 물질과 좀 연관하니까 어떤 우주적 에너지와 결과적으로 우리는 동질한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위도 공통점이 있고 그 어떤 에너지가 좀 더 근원적으로 통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본능, 행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제의적으로 좀 더 이제 이끌어내서 여기서도 약간 좀 신비주의적까지는 아니지만 일테면 누가 이제 톰 브라운이 아 내가 오늘 가면은 청혼을 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죽을 때라든지 그럴 때 아 내가 그러니까 물에 휩쓸려 가지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우주적 질서와 연결되지 않았나. 그리고 보면은 뭐 달빛 이런 바람 이런 기운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가 상세하게 나와요. 제가 말씀 중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종교는 근데 여기서 되게 성경적인 내용은 많이 나오는데 근데 D.H. 로렌스는 좀 아직 좀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막 기독교 여기서는 물론 기독교 얘기가 나오지만은 본인의 종교라는 거는 기독교적인 데에서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더 심해지면은 좀 이상한 종교로 나가겠죠. 어쨌거나 그 기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그 좀 더 이제 뭔가 그리스적인 그런 거라든지 또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백낙청 선생님께서는 그 서양의 개벽 사상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모임 제가 발제하기 전에 개벽 사상이 뭐였지 막 그런 얘기 얼핏 했잖아요. 뭐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뭐 동학 이런 데나 조금 맥을 통하는 아마 그런 거지 싶은데 이제 D.H. 로렌스가 아마도 저는 아직 이 작가의 책을 두 번째 읽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왜 불편하냐. 기존에 서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그 김진희 박사님은 잘 알겠지만 그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영국에서 안 살아봐서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자긍심, 그들이 좀 더 이제 그 제3세계보다 앞서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 옛날부터 그쪽에다가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했을 건데 이 사람은 삐딱하단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안 좋아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미웠죠. 미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어찌 보면은 정신의 우위를 강조한 서양 전통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게 아니겠냐. 그리고 굉장히 사유의 중요성, 그리고 이 소설도 사유의 모험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무지개를 읽다 보면은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뭐 잘 읽힌다라고도 하지만 이게 워낙에 책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 권인데 조금 읽다가 조금 방해받는 부분 혹은 이제 아이 뭐 몰입하다가 좀 하는 부분은 이게 사유의 모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갑자기 막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자기 생각하는 거를, 자기 사상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또 얘기하느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잘 쓰는 작가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제목이 왜 무지개일까? 근데 맨 마지막 챕터에서가 이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앞부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앞부분에 이제 그 노아의 방주 때 있죠? 노아의 방주, 이게 창세기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9장 이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맞나요, 둔차?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막 이제 인간들이 못마땅해서 싹 쓸었죠. 싹 쓸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무지개를 이제 뭔가 이제 약속 앞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안 하겠다라는 표시인가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 하는데 그래서 원래 제목은 그러니까 다시는 이 저기 그런 자기가 이제 하나님도 굉장히 이모셔널한 분이시네. 이모셔널. 그래서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서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표식으로 무지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제목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책을 좀 보신 분들은 나중에 그 톰 브라운이 이제 홍수 물에 쓸려서 죽어요. 그 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주목할 점. 이 책 정말 재밌는데요. 보면요. 편하게 들으세요. 뭐 마시면서.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죠. 중심인물,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인물, 중심인물. 그에 대해서 발목 잡는 둔차 같은 인물은 엔타고니스트라고 우리가 소설에서 말을 하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요. 발목 잡는 사람은 엔타고니스트. 계속 밀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프로타고 더뭐 절벽으로. 프로타고니스트는 여기서 그 저기 이제 어슐라 브라운이라는 10대부터 약간 좀 20대 초반까지 가나 그 이제 그 어슐라 브라운이라는 여성이고요. 굉장히 주체적이고 이게 1915년에 나온 책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성 주인공이라니, 이런 주인공이라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명사회와 자연 사이에서 자연에는 뭔가 이제 아까 우주, 신성과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뚝 서서 여성이 아까 뭐 꽃 들고 이렇게 하던 여성이 우뚝 서서 그 존재,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여성을 썼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 남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좀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남성성에 대한 회의를 좀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문명과 자본에 대한 강한 비판,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찬미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또 우리 진희 박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자기 그 마시 농장이라는 곳이 더비셔와 노팅엄셔 사이에 있는 그 큰 농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그 집안은 꽤 분홍 그런 식의 나오고요. 이렇게 이거 뭐 같나요? 잉글랜드는 무슨 토끼 앉은 것 같나요?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아마 이제 보니까 구글에 보니까 1840년부터 한 요 정도의 그 3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원래는 더 시스터즈라고 해가지고 쓰다가 두 개로 나누어서 발표했다. 더 레인보우, 위민 인 러브 이렇게 나눠서 발표했다. 그런데 무지개 다 읽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외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발표하는데 재판에 걸렸어요. 외설을 이유로 발행금지 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니까 그 당시 한 1000부 정도가 이렇게 모아서 태웠대요. 책을 태우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11년 동안 이 책이 출간이 안 되는데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책을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영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또 그 반응을 좀 볼 수 있죠. 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약간 마음이 아픈 거, 약간 여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저기 뭐야 연대 마광수 교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필러 사건으로 이렇게 저기 이제 외설이냐 뭐 해서 가자 장미여관으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재판 받고 투옥도 됐죠. 투옥되고 되게 고생하셨는데 그 나중에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계속 글 하면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고 같은 거 할 때 본인은 한국의 D.H. 로레스처럼 그런 작품을 쓴 거다라고 이제 그 한겨레 20년 그 당시 그런 글들 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20대 혈기왕성한 때라 내가 독자 반박글로 당신이 뭐 D.H. 로레를 쓰냐. 너무 여성을 너무 여성을 성 대상화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무지개는 굉장히 여성의 성이 건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마광수 교수가 어쨌거나 여성의 성을 아무래도 그분은 남성의 어떤 판타지, 패티시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성화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신이 뭐 어떻게 로렌스야 라고 하면서 반박글을 썼는데 그게 실렸어요. 그렇게 해서 잡지에 그게 제가 20대였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썼던 게 너무 기억이 나요. 제가 저기 다닐 때 소잼 코리아 다닐 때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뭐지 엽서까지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로 한번 약간 화해 정도를 했는데 조금 지금 세월이 또 흐르고 나니까 또 돌아가시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뭐 본인은 DH 로렌스적인 어떤 시대에다가 저항한다는 뜻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어떤 대작가랑 비교하냐 해서 너무 발끈했던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도 죄송해요. 죄송하고 그분이 이 답답한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고초를 생각하면 지금도 좀 숙연해지기도 하는데 디지롤에서 작품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참 시대라는 게 얼마나 좀 그런 잘 타고나야 되는가 또는 시대에 저항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설은 그래서 브라운과 3대 이야기인데요. 3대 있는데 이제 브라운과는 대대적으로 저기 이렇게 농사꾼의 집안이죠. 농사를 짓는 집안인데 이제 산업혁명의 여파가 여기까지도 밀려와서 여기가 이제 운하가 건설되고 탄광이 생기고 철도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명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집안에서 농장 물려받은 그 이제 톰 브라운은 그 이제 자기는 계속 농촌에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웃에 저기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여성이 있어. 되게 끌렸어요. 되게 끌려가지고 총을 내서 결혼을 하고 또 되게 재밌죠. 그렇게 하고 하여튼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3대에 걸치는데 이 편을 보면 거의 중심 인물이 그 이제 3대째의 큰딸이 이제 어슐라 브라운의 얘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3대에 대한 서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젊은 여성 어슐라 브라운의 어떤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그 여성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톰 브라운은 이제 노년에 이제 홍수가 다 이제 뭐 자식들 다 잘 자라고 하는데 홍수는 그렇지만 이제 이 세대가 끝나는 그런 상징으로도 읽혀지고 아까 제가 노아의 방주 말씀드렸죠 무지개 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홍수로 죽잖아요 그 인류가 한 차례 그렇게 돼서 그 저기 이분도 홍수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고요 가장 중심입니다. 근데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도 너무 재밌게 해. 우리 저기 또 김 박사님께서 너무 똑똑한 친구 같아. 공부를 근데 작가가 이게 작품이 왜 길어졌냐 하면 얘가 불어를 공부할 때 뭐가 재밌었고 수학을 공부할 때 뭐가 재밌었고 다 시시콜콜이 다 써요. 그래서 한 여성이 이것도 남자도 아니야. 잘난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 수학 공부하면서 뭐가 재밌고 뭐 문법은 뭐가 어쩌고 이런 거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되게 좀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은 잘 살아요. 그런 대로 약간 중산층 넘는 거죠. 그렇지만 얘가 독립하고 싶어해. 부모한테 돈 받는 거를 굉장히 뭐랄까 자존심 상해해서 맹랑하게 내 밥값은 내가 벌겠소 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교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매우 주체적이다. 근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보수적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니 부모님이 일테면 딸들은 일테면 잘 키워서 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하고는 할 때에다가 부모님은 돈을 얘를 시집 보내줄 돈만큼도 돼. 근데 애가 저 부모님이 해주는 밥 필요 없어요. 내 밥은 내가 벌게요. 얘가 그런 거예요. 놀랍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다 그러고요. 제가 아까 채틀리 부인의 여인에서는 그 이제 올리버 멜러즈라는 사냥터지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공인데요. 그 사냥터지기가 굉장히 자기 줏대대로 딱 살아가요. 그래서 계급이 높은 뭐 귀족 눈치 안 봐요. 그러니까 귀족의 부인인 채틀리 부인은 레디잖아요. 레디 채틀리를 막 마음껏 사랑하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식의 그러고요. 그 디치리 로렌스가 최초의 현대적인 여성의 탄생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분명 작가들은 주인공에 좀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고심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어슐라? 철자 찾아보니까 이제 우르술라라고 하는데 보니까 원래는 이제 성녀 이름으로 했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뭐 한 1000명이 넘는 시녀들까지 다 죽었다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하고 어찌됐건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온대요. 그랬는데 성녀 이름으로 놨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던 거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도 그 저기 어머니가 우르술라거든요. 어슐라거든요. 안톤 스트레빈스키 좀 이름이 좀 이제 이분도 저기 이제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어슐라의 그 애인이에요. 어슐라의 남친이 있는데 그냥 착해요. 근데 저기 군인이냐? 군인이면 어떤 사회 질서에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유분방한 그 저기 이제 어슐라와 맞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슐라는 굉장히 이 남자 몸매가 너무 좋아. 몸매에 대한 묘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또 있잖아요. 둘이서 같이 있으면 어슐라는 이렇게 자기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남자 이렇게 씻는 거를 샤워하는 거를 자꾸 봐요. 이렇게 보면서 야 군더더기 없는 저 몸매 하면서 이때면 뭐 아 저 몸을 다른 여자들이 보면 사랑에 빠질 것 같으니까 이때면 난 여자들이 보지 말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근데 몸과 그 젊음만 좀 탐닉해요. 그 남자의 어떤 세상에 그런 군인이기 때문에 체제에 복속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나중에 결혼 못해 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고요. 결혼을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슐라의 저기 엄마 애나 브라운은 굉장히 어떤 약간 동물적인 굉장히 자식을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 옛날에도 막 거의 뭐 돼지 새끼 낳듯이 계속 새끼를 낳다 싶게 그렇게 이제 원래 9남매를 낳았다가 한 명 죽고 해서 8남매의 엄마인데 그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번식하는 일에 집요한 열정을 보인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엄마와 그 저기 애나와 어슐라는 되게 대척점에 서 있어 보이는데 근데 애나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또 꽉 잡고 있어. 우리 여기 여성들이 좀 독재자라고 아까 고백들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은 저기 뭐지 애나 그래서 챕터 하나가 아예 승리자 애나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은 자기 번식의 도구로서 꽉 잡았어. 꽉 잡았어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남편은 저기 뭐야 그렇게 돼요. 승리자 애나 챕터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남자는 그 인생의 아내 말고 무엇이던가. 그리고 이 사람은 아내가 혹시 자기 버리고 떠날까봐 그게 늘 불안하고 아내의 치마 꽁무니 붙잡고 있고 그게 자기 삶의 전부. 저 아내가 그러면서 그런 상상도 해봐.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제 아내의 어떤 이제 욕망 혹은 이제 생명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처럼 저처럼 독재자 이제 와이프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이 여자 말고 딴 여자한테 가면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은 해보지만 그것도 여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는 그렇게 이제 여자들, 여성성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압도당했다까 그래서 그렇지만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다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자, 우리 모임에 연인들이 있던가요? 이 키스에 대한 묘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이게 전에 우리가 옛날에 무슨 영문학 무슨 책이 있는데 키스는 뭐 영혼끼리 통하는 문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키스가 굉장히 뭔가 키스는 여전히 고갈되지 않았다. 뭐 피는 하나의 강물이 이런가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물가물해서 모르겠습니다. 조용.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에 대한 묘사가 한 몇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책 다 이렇게 규제 않고 이거 궁금하시면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자, 키스보다 더 나가면 섹스가 나오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섹스의 묘사랑 많이 다른 부분이 바로 그 이제 어슐라 브라운이 섹스의 주체예요, 좀 더. 남자는 그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문학 작품과 영화에서 여성들이 불쾌한 지점이 뭐냐 하면요. 카메라에 눈은 남자의 눈이야. 그렇다면 섹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해도 카메라는 아주 여자의 몸을 막 더듬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어슐라의 눈이 남자의 몸을 막 더듬어.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전복적이다. 그쵸? 왜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영화나 문학작품 보셨습니까? 막 여자가 남자를 막 샅샅이 더듬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그를 취했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었다. 세상에 그러니까 섹스를 했을 때 보통 남자가 여자를 취했다고 많이들 전통적인 서사에서는 하지 이렇게 안 하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섹스를 하고 나니까 두 사람이 함께 뛰어내렸던 영원 불변한 곳에 그녀가 속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주축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이제 어슐라 브라운이라는 젊은 여성의 성장 소설 같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하는 점프하는 그 통과 의례 같은 섹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에는 안목을 체험한 또 다른 강한 자. 그리고 인위적인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문명인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당당해져서 세상이 어찌 생각하든 개의치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나와요. 대단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아까 저기 이렇게 뭐 애나 독재자 애나 그가 저기 어슐라의 엄마도 그렇고 이들은 되게 자유롭게 그려져요. 그래서 계속 어떤 사회 질서와 자유로운 인간에 대해서 그런 예시는 어슐라 혹은 저기 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그 저기 이렇게 뭐 애나 남편이 되게 당황하던 장면이 있거든요. 애나가 첫애를 가졌는데 이제 배가 막 불룩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만삭인데 갑자기 남편 앞에서 일부러 집에서 옷을 훌러덩 먹고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발 하지 말라고 왜 저러냐고 하는데 아니 내가 내 몸 내 집에서 이렇게도 못해 하면서 막 춤추니까 거기에서 게임에 진 거예요. 남자는 이 여자의 이런 도발성 혹은 자유롭게 자기가 만삭의 배를 가지고 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춤출 때 그때부터 이 남자는 깨갱하고 여자한테 뭔가 종속된 뭔가 이제 기가 눌려버린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많이 벗습니다. 어슐라도 달빛 아래에서 자기가 먼저 막 벗으니까 이제 남자도 어떻게 뭐 따라 벗어야지. 봐, 벗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 남자들 뭐 쭈삣쭈삣 따죠. 옷 벗는 행위가 특히 군인이니 옷이라는 건 우리가 신분이나 계급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벗고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벗으라. 거의 뭐 명령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거부를 했다라는 것도 그 당시의 통념과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어슐라의 남자친구인 그 스크레빈스키가 시작한 거예요. 아, 뭐 자기는 프로포즈는 하긴 했는데 결혼을 하면 그 어슐라는 그 한 남자의 사회적인 아내는 거의 물질적인 상징물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런 게 될 수 있겠나라고 자기가 청혼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게 아마 실패할 청혼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슐라는 너무 자유로운데.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계속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 텐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군인도 자기가 생각할 때 그 군인이니까 자기는 개인은 전체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마치 그 뭐야 하나의 부품으로서 그래서 그런 사회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이제 상상이 안 되고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는 고유한 생명체로서는 죽어 있었다. 그의 삶은 세상에 독립된 질서 속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한쪽은 완전히 자유를 계속 취하거나 하고 남자는 군인인데 명령을 받으면 전쟁에 또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의 행복은 보장되기 힘들다. 그래서 사회 질서라는 것은 곧 이렇게 뭐 남성의 질서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자꾸 묘사를 어떤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그려요. 계속 남성에 대해서 안 좋게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 공리주의가 이제 많이 보편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런 문장을 해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나? 그래서 이게 그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에서 이때 공리주의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질서의 토대가 되는데 대체로 로렌스는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문장도 좋은 임금과 균등한 기회, 좋은 생활 조건, 그것이 공동사회가 원하는 것들이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요. 보면은 이런 이제 그런 광산을 중심으로 이런 묘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과 목숨이 탄광이라는 균형 잡힌 괴물에게 노예처럼 매여 있다니 라고 하고요. 소유주와 노동자는 다행히 계급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본의 정점, 그 이제 주주, 재벌. 그렇지만 계급의 밑에 있는 사람들 가져가는 거는 이만큼이잖아요. 여기서도 영국에서 약간 비아냥과 이런 톤으로 뭐가 나오냐면 영국에서 가장 도덕적이라는 귀족이 뭐 한 해 탄광에서 무슨 뭐 얼마였더라 뭐 120만 파운드인가 뭐 이걸 가져간다 라고 쓰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는 그 되게 도덕적이라는 귀족인데 어마어마한 부를 그냥 가져간다. 그리고 얘네들은 되게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쫙 그려주고 해요. 괜찮나요? 좀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그 기차, 우리가 기차 옛날에 우리가 저기 뭐지 우리 그 이제 이를테면 뭐 영화사에서 되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 장면이 기차가 쫙 진입하는 장면이 그게 아마 영화의 거의 최초.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극장에서 뛰쳐나갔다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서 진짜로 돌진하는 줄 알고. 예, 그만큼 기차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문명의 발전, 속도 이런 거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아침이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침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높은 지대에서 도시를 바라봐요. 아침 새벽에 바라보는데 자기는 이렇게 자연 속에 앉아 있는데 밑에 도시는 곧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계속 산업 활동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묘사인데 그 모든 게 너무나 소름이 끼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에 그 레디 채털리스 러버에서 가져온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작가는 자기의 많은 작품에서 산업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자연으로 간다. 우리가 오늘 색강 생태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 걸어보시라고 자꾸 하는 게 결과적으로 자연과의 접촉, 자연과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 작가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레디 채털리스 러버에서는 그 어떤 성애적인 묘사도 자연 속에서 할 때가 굉장히 빛나요.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ontrast, vitality of nature and mechanized monotony of mining and industrialism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사회가 농촌사회를 또 여기서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통 그 3대에 걸쳐서 시간을 걸치면서 그런 이제 농촌사회가 좀 더 도시사회야, 좀 더 자본화된 그런 직업군과 이렇게 변천해가는 개발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남성 여성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의 매력은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은 남자 여자를 이렇게 전복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요. 어슐라는 굉장히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 당당해요. 그리고 남성의 세계는 좀 폭력적으로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골 초등학교에서 그 남자 교장이 있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막 우리 옛날 그 박정희 때 제가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뭐 체벌 이런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여기서도 그런 체벌이 막 나와요. 애들이 뭐 하나 뭐 준비물 안 돼 있거나 뭐 글자 틀렸거나 하면은 막 매 때리는 소리가 나고 그렇지만 그거에 그 챕터의 제목 이름이 남성의 세계예요. 제치롤에서는 남자를 너무 미워해. 네, 그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남자들도 한 50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 많이 나와서 많이 좀 이제 우리 식구들 보면은 꽃 가꾸는 데 더 관심 가고 막 그러는데 일테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자 여자라는 어떤 이제 두 개의 젠더로 구분해 놓는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우리 안에는 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고 단지 우리가 뭐 어떤 성기를 가졌냐 안 가졌냐 또는 어떤 그런 쪽으로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뭐 성당에 대해서도 저기 애나는 그렇게 왜 성당이 여성이야 중성이지 뭐를 지기 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이 작가 자체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결합이 완성돼야 좀 더 이제 좀 삶이 순간적으로 좀 더 이제 완성되는 형태다라고 할 만큼 사실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중성적이라 그럴까 혹은 그 양쪽의 어떤 측면들을 다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지 로렌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뭐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가 잘났다 안 났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 근데 그전에 기존 사회는 이 이제 주류 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너무 편성돼 있으니까 제지 로렌스가 그래서 반기를 많이 들고 있는 거죠. 넓어져가는 세계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제 어슐라라는 젊은 여성의 그 어떤 인식의 확장, 삶이 그 성장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대학을 가서 식물학 공부에 되게 빠져요. 식물학 공부를 빠지는 거니까 그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 주인공을 통해서 체현하고 싶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식물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이제 어슐라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입을 빌려서 합니다. 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달도 사실은 약간 달이 영어로 뭐죠? 이렇게 루나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리고 뭐 미쳤다라는 말에 그 이제 루나틱도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달은 주로 이제 여성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뭐 여성의 생리 주기도 달에 그 기울고 차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달이 굉장히 어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슐라와 달이 우주적 어떤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성과 맞닿는 달이 달빛 쪽에서 하니까 그 남친이 스크레빈스키가 겁나서 도망가요. 결과적으로. 달빛을 받으니까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금속처럼 굳어있대요. 무서웠나 봐. 그래서 둘이서 계속 스크레빈스키가 결혼해서 하면서 한 번은 나 결혼 못할 것 같은데 하니까 막 콧물 흘리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던 애가 그런 다음에 어느 날 같이 호텔에서 자고 이제 같이 지내다가 해변가로 가서 달빛을 받은 그녀를 보니까 무서웠나 봐요. 정말로 먼저 도망가요. 어색하게.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거나 자유는 굉장히 오히려 남성들은 좀 더 이제 왜냐하면 체제에 복속돼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여성들은 굉장히 자유로웠다. 그리고 약간 남자들은 여자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지만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신기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독자들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네, 뒷부분인데 이게 맨 마지막 장이 이제 무지개라고 했잖아요. 말대가 나오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말대가 막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가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달빛 아래 어슐라가 달빛 아래 이제 막 좀 무서워 보여서 남자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슐라가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어떤 숲속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말대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각인가 막 그렇게 싶은데 자기는 임신한 거를 알고 나서
그 남자는 그래서 도망갔어요. 바로 딴 여자한테 청혼해가지고 스크래브 스키는. 근데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아 내가 그래도 애를 가졌으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나라고 고민해서 남자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요렇게 하면서 말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사이에서 이제 유산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또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리고 숲속의 도토리를 보면서 도토리가 이렇게 껍질을 벗고 이렇게 생명을 얻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그래서 무지개는 이게 거의 맨 마지막에 이제 건데 마지막 문장 챕터인데요. 우리 저기 뭐지 명신 선생님 거 보이세요? 예, 한번 이거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지개 주제. 무지개는 돼지 위에 떠 있었다. 어슬라는 잘 알고 있었다. 이 타락한 지상을 비늘처럼 딱딱한 몸으로 저마다 기어다니는 인간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걸. 무지개가 그런 인간들의 뱃속까지 흘러들어서 생명의 진동으로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그러면 그들은 딱딱한 타락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롭고 깨끗한 알목둥이가 새로운 싹을 두고 성장하여 하늘의 바람과 악명과 깨끗한 비에 자신들을 드러낼 것임을. 어실라는 무지개 속에서 지상의 새로운 건축물을 보았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구약에서 하느님이 그 무지개가 인간들에게 한 이제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슐라의 조부는 홍수에 쓸려갔지만 어슐라는 자기 혼자 그 남친과 헤어지고 혼자 섰을 때 이제 무지개를 봤어요. 무지개를 봤어요. 약간 폐허 같은 광산의 초라한 동네 위로 떠오른 무지개를 써서 앞으로의 그러면은 이제 어슐라의 삶이 아주 잘 펼쳐질 것이다라는 약속 같은 걸로 보여주죠. 그리고 어슐라가 하늘과 땅 혹은 문명과 자연 중간에 딱 서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치고 나갈 것이다, 잘 살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슐라는 굉장히 어떤 이제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이고 제목이기도 한 거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슐라라는 여성을 그 1915년에 이런 여성상을 그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D.T. 로렌스는 우리가 아마 본인 자신도 어떤 여성성과 남성성이 공존하는 어떤 인간 존재, 존엄한 인간 존재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를 그렸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대를 앞선 작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그런 생각과 지금의 우리 작가들은 이만큼도 어찌 보면은 그런 용기 있게 혹은 새로운 캐릭터를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때면 별것 아닌데도 82년생 김지영 진짜 별것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82년생 김지영 뭐 무슨 전폭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가 빙의를 해요. 빙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도피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어떤 뭐 치고 나가서 싸우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얼마나 많은 욕과 거의 뭐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D.T. 로렌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